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0살 된 최은혜라고 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박정태이고 저보다 4살 연상입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는 없어요. 저희 부부가 만나게 된 건 시아버지의 소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어머니의 아버지께서 하시던 회사를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면서 물려받으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회사 경영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인지 회사 경영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세요. 저희 부부가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당시 사장님의 비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항상 좋게 봐주신 시아버지께서 부사장을 하고 있던 남편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냐고 먼저 물어봐 주셨어요. 남편은 남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성과의 교제 경험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로는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남편이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것이 시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몇 번 만나보고 싫으면 부담 주지 않겠다고 해서 부사장이었던 남편과 몇 번 데이트했습니다. 만나다 보니 배려심도 많고 매너도 있고 남자다움까지 갖춘 매력적인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놓친 전 여자친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며 수십 번이나 생각했고 반년 정도 교제를 한 뒤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역시 아들에게 은혜가 잘 어울릴 줄 알았어. 둘이 너무 보기 좋아. 진심으로 매우 기뻐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댁에 들어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댁에는 아가씨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회사를 운영하는 집인 만큼 마당 딸린 대저택이었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두 세대가 함께 살 걸 예상하고 설계를 한 듯 했습니다. 안방으로 쓸 수 있는 큰 방이 2개가 있는 주택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사 온 날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이 방은 제가 쓰던 방인데 이사 온다고 해서 일부러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이 방이 크고 화장실도 있어서 좋은데. 어쨌든 이 방 쓰게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나가서 살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시집 왔다는 건 우리에게 헌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자고로 며느리란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하는 거니까. 시어머니께서 말하면서 저에게 어떤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3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1. 우리에게 변명하지 말 것. 2. 명령은 절대 지킬 것. 3. 모든 집안일은 며느리가 할 것. 이렇게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함께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 남편과 이혼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다 읽었지? 그럼 바로 우리가 마실 커피부터 끓여봐. 내 거는 다방 스타일, 딸 거는 아메리카노로 타와. 우리 취향도 외워둬. 다짜고짜 커피 타라고 말하며 저를 뒤로 한 채 2사람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말로는 시어머니도 아가씨도 우리 부부의 동거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성한다는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엔 무엇이든 말을 들어줄 하녀가 생기는 데에 찬성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이사를 오고 나서 제 처지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전달된 종이에 적혀 있던 대로 저는 이 대저택의 집안일 전부를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매일 집안일이 쌓여 잠잘 시간도 부족해져 갔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회사에 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깐 쉴 때면 어떻게 해야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을지 매일같이 검색하며 정보를 알아봤어요. 전업주부인 시어머니와 공부를 하는 건지 집에서 노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 아가씨는 저 없는 낮 동안 집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먹을 점심마저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시킵니다. 저 둘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서 좋았는지 처음 제가 이사 온 날보다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눈에 띄게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요리에 온갖 트집을 잡아요. 간이 진하다. 이 재료는 싫어. 육수가 별로야.
별의별 트집을 다 잡으면서도 식사가 끝날 때 보면 남김없이 다 먹고 없습니다. 게다가 운동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제가 집안일과 일에 쫓겨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쓰러져서 위험한 상태라니까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자마자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아버지께서 얼른 가보라고 해주셔서 서둘러 회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옮겨진 병원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회사에서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았고 기사님께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기사님께 안전운전도 부탁드렸어요. 총알 택시처럼 빨리 운전해 주셔서 금방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응급실에 있는 엄마를 아버지는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속으로 울면서 계속해서 기도드렸어요. 하지만 저와 아버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엄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의 이별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일을 마친 남편과 시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슬픈 표정으로 말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제야 참고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장례 절차 등을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장례가 진행됐어요. 만약 누군가 안 도와줬다면 아버지와 둘이서 많이 서툴렀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참고로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연락조차 없었고 장례식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젠 한 가족이 됐는데 장례식에 오지 않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될 때까지 당분간 일을 쉬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제가 재촉하지 않으면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심적으로 안정을 찾으시고 때에 맞춰 식사도 드시게 되면서 드디어 저는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께서는 아직 일하고 있는 낮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난장판이 된 시댁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운 것만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난장판이 될 수 있는 거지? 싶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손가락 까딱 안 한 것인지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다시 안 가는 거지? 일단 밀린 빨래랑 바닥 청소부터 부탁해. 얼른 끝내놓고 부엌도 알아서 치우고 저녁도 준비해. 저에게는 전혀 거부권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안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할 말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왜 저희 엄마 장례식에 안 오셨어요? 누가 죽었다고 일일이 다 가야 해?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었어? 엄마 말이 맞지. 새언니 엄마 장례식 같은 데는 갈 필요가 없지. 세상에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과 더 이야기하면 저도 이상해질 것 같아 청소와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집에 돌아온 지 2주 정도 지났어요. 저는 엄마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들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으로 가서 엄마 유품들을 아버지와 정리한 후 엄마가 아끼던 물건들과 추억이 깃든 물건들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과 시아버지는 둘이서 출장을 떠났어요. 제가 정시의 일을 마치고 귀가하니 뒷마당에서 연기가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당으로 달려가니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싱글벙글하면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고 계세요? 눈 떴다가 뭐해? 보면 모르겠어? 너가 최근에 가져온 물건들 태우고 있잖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 죄다 집에 들고 오면 어떡해? 우리 집이 더러워지잖아. 아가씨는 웃으면서 불 속에 제 물건들까지도 집어넣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활활 잘 타네. 마치 수학여행 가서 캠프파이어 하는 기분이야. 그리고 너는 장례식 참석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빼먹으면 돼. 안 돼. 이 집에서는 집안일을 빼먹고 다른 걸 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우리 고생하라고 골탕 먹이는 거랑 다름없는 거야.
너같이 괘씸한 건 이 집에 필요 없으니까 당장에 사라져.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이 집에서 나가야죠. 근데 지금 태우고 있는 엄마 유품들 전부 다 합치면 10억 정도 하니까 이건 변상받을게요. 뭐라고? 제가 10억이라고 말하자 어머님과 아가씨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초조해 보였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무슨 10억이야? 지금 나가는 김에 깽판 치고 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예전에 골동품 고서적 수집가로 활동하셨어요. 지금 태우신 것들 정말 귀한 것들이라 집안 대대로 물려주겠다고 팔지 않고 계속 소장하신 것들이에요. 감정받은 기록들도 다 남아있으니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얼추 다 해서 10억은 될 거예요. 함부로 불에 태우시다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변상받을 겁니다. 그 말만 하고 저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아버지가 계시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지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엄마가 쓰던 유품은 아직 집에 좀 남아있으니 그나마 천만다행이네. 특히 엄마가 아끼던 액세서리는 여기 전부 있으니 챙겨뒀다가 생각날 때 한 번씩 해. 분명 아버지도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행동에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마저 화를 내면 일이 너무 커질 거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말에 눈물이 났어요. 친정에서 회사까지 멀었지만 당분간은 친정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댁에 갈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친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몰랐지만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함께 올 거라고 했어요. 해질녘쯤 되어 남편과 시아버지가 캐리어를 끌고 저희 친정에 오셨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왜 제가 여기 있는지를 핵심만 찝어서 간략히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분노하며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며느리 물건을 불태우다니, 게다가 장모님의 유품들까지. 내 이것들을 그냥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놓든가 해야지. 보자 보자 하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날뛰고 있네. 정말 다행히 두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사돈, 제가 일단 집에 돌아가서 둘이랑 이야기도 좀 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오겠습니다. 정태는 여기서 며느리랑 함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도 괜찮으시죠? 시아버지께서 제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셨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사위가 집에 있어주면 딸도 마음 편할 테니 그렇게 하시죠. 시아버지는 다시 개판이 된 집을 보고 진절머리가 난 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시아버지를 대했어요. 지금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어? 아니, 지금 하녀가 없어져서 그래요. 내일 가정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오늘은 좀 지저분해도 그냥 지내요. 하녀라고 말한 게 며느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녀가 뭐 별거 있나요? 집안일하고 시중 들면 그게 하녀지. 며느리라고 부르나 하녀라고 부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너희들 며느리 물건이랑 어머니 물건들 불태웠다고 들었는데 진짜야. 그건 요새 불멍이 유행하길래 우리도 불멍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모닥불 피워서 쳐다보면 힐링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적당히 태울 만한 물건들 가져와 태운 것뿐이지 일부러 며느리 물건들을 태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럴 거면 마당에 나무를 베어서 하지 그랬어. 지금 그걸 믿어달라고 하는 말이야. 지금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겠어. 당장에 며느리한테 싹싹 빌고 사과해. 웃기지 마요. 내가 사과를 왜 해요? 걔가 엄마가 죽었다느니 장례식이니 뭐니 하면서 그동안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전부 내팽개쳤어요. 그게 훨씬 더 큰일이죠. 그럴 땐 당신이 집안일 좀 하면 되잖아. 며느리는 일도 하는데 당신은 일 안 하고 집에서 놀잖아. 그리고 지연이, 너는 왜 공부한다면서 독서실 안 가고 맨날 집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말로만 공부할 거면 이제 독립해서 나가. 아빠, 다짜고짜 나가라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공부가 잘 안 되면 집에서 쉴 수도 있는 거죠. 아빠는 제가 뭐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잘 도 선생님 하겠다.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기 전에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뭘 잘못했고 뭘 고쳐야 하는지 내가 말 안 해주면 몰라. 그리고 정태는 집에 안 올 거야. 왜 정태까지 안 들어오는 거야? 걔는 또 왜 그래? 너희보다 며느리가 우선이니깐 그렇지. 지금 자기 아내가 상처받았는데 남편이 되어서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겠어? 어느 남자라도 다 그렇게 하지. 정태가 이러면 시어머니는 혼자서 중얼거리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정태야, 빨리 집에 와. 괜히 이상한 소리 하는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너도 이상해질 뿐이야. 스피커폰을 한 게 아니어서 남편이 하는 말은 시아버지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돌아오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한 걸 느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친아들에게 버림받은 셈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불태워버린 것들에 대해 손해배상금 10억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허접한 것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리 없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는데 제가 지금의 시세대로 하면 10억보다 훨씬 넘을 것이고 소송 가면 소송비도 다 물으셔야 할 거라고 으름장 놓으니 시원하게 10억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10억을 시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네요. 저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가 돈 뺏으려고 안달이에요. 10억이라니 말이 돼요? 진짜 맞는지도 모르는데. 너 아직도 그런 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청구한 건 단순히 물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건데 이것 말고 정신적 피해 보상이랑 위자료까지 청구 안 한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정신적 피해 보상은 내가 받아야죠. 스트레스를 지금 얼마나 많이 받는데. 그리고 이 집에 장남을 데리고 나갔으면 위자료를 내놓고 데려가야지. 받긴 뭘 받아요? 아직도 상황 파악 못했구먼. 쯧쯧. 아빠, 근데 10억 달라는데 그거 전부 아빠가 해결해 줄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무슨 소리라니요? 왜냐하면 엄마랑 저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돈이 없는 건 알지만 나는 10원짜리 한 장도 보태줄 생각이 없어. 며느리와 10억에 합의한 건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잖아. 나는 이 일이랑 일절 상관없는 사람이야.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요? 왜 이렇게 우리한테만 잔소리해요? 말 한 번 잘했다. 나한테 잔소리 듣기 싫지? 혼자 살면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좋잖아. 나는 이제 같이 살기 싫으니까 이혼해. 뭐라고요? 아빠,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진작에 마음먹은 거야. 너희들이 며느리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서 계속 부려먹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장례식장에 참석하진 못할 망정 집안일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야. 하녀라고 생각하고 부려먹더니 정말 하녀라고 생각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하녀처럼 부려먹겠대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살면 다 그런 거지? 다른 집 봐봐요. 우리처럼 다 똑같이 해요. 더 이상 말을 말자. 그런 생각 가진 사람과 나는 같이 못 살아.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이혼 서류를 시어머니한테 건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작은 쪽지도 함께 건넸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저는 아버지와 아내와 함께 하겠습니다. 남편이 차마 말로 하기 힘들 것 같아 시아버지에게 전달을 부탁한 쪽지였어요. 이를 듣던 아가씨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혼하게 되면 아빠 회사는 어떻게 돼요? 회사가 원래 엄마 거잖아요. 아빠가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테니까 회사 가져가도록 해.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정태랑 며느리도 그만둘 거야. 네? 내가 전할 말은 이걸로 끝이야. 이 집은 내가 땅 사서 지은 집이니까 이 집에선 너희가 나가. 이렇게 해서 시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시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의지하기 위해 저희 친정집으로 왔어요. 저와 남편은 직접 만날 생각이 없어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인터폰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태야, 며느라, 지금까지 일은 모두 사과할 테니까 부디 10억 합의한 거 없던 것으로 해주면 안 될까?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지낼 곳도 마땅치 않아. 제발 부탁해. 현관 앞에서 아가씨와 함께 무릎을 꿇고 말하는 듯 했어요. 그런다고 속을 줄 알아요? 아버지한테 쪽지 못 받았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끝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찾아온다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아들, 너는 엄마가 없어도 돼. 정말로 엄마 버리고 며느리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겠다고. 정말로 경찰 부릅니다.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를 끝으로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시어머니에게는 매월 일정액씩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다 갚으실지 모르겠지만 아가씨도 있으니 둘이서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회사는 시어머니의 동생이 받기로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회사 경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라 인적 드문 곳으로 이사가서 조용히 지낸다는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친정집에서 나와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회사를 차렸어요. 원래 하시던 것 그대로 회사를 차리신 거라 망할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